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화려한 돌싱이 된 30대 처자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이 평범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평범이라는 게 뭘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집이랑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가족을 더 애틋하게 여겼었나 봐요.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 집안끼리도 참 다르더라고요. 그 간극 때문에 결국 제가 돌고 돌아 다시 친정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생계는 엄마 혼자 도맡아 하셨고 아버님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집안 돌아다니시는 것도 힘겨워 하셨어요. 이런 집안 환경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었죠. 저 집 딸내미는 크면 고생길이 많겠다. 딸린 식구들 때문에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어? 아버지라는 사람이 집에서 저렇게 앉아만 있으니. 저는 그 말 들릴 때마다 속이 뒤집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뭘 잘못해서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아버지도 일부러 다치신 게 아니고 엄마가 혼자 돈 번다고 해서 우리 집이 다른 집에 구걸하고 살았던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군가를 깔아뭉개야 속이 편한가 보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니까 전 오히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예전부터 다리가 아프셨던 건 아니고요. 원래 건축회사에서 팀장까지 하셨던 분이었어요. 말수가 적어도 일할 때는 까다롭고 정확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나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왼쪽 종아리 아래 신경이 크게 손상돼서 감각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의사들이 절단 이야기를 꺼낼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다행히 피부 조직엔 문제가 없어서 절단은 면했지만 장애라는 건 몸에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까지 덮치더라고요. 어느 날은 술 기운에 젖어서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이러시는 거예요. 가장이라는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축내고 있잖아. 그냥 그때 갔어야 하는데 이 인간이 못하는 말이 없어. 왜 그런 소리를 해? 남들이 보면 내가 당신 구박하는 줄 알겠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진짜 그래.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아유, 속상해 죽겠네. 여보, 술 먹었으면 얼른 들어가 자. 서연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버지는 사고 후 자신감을 많이 잃으셨어요. 그래서 술도 자주 드시고 또 술 때문인지 점점 어린 제 앞에서도 그 약한 모습을 숨기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어 하셨죠. 엄마는 필사적으로 그 상황을 막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말들을 듣게 된 후로는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충격이라 울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엄마 아빠 많이 웃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00점을 맞아오면 그날만큼은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셨거든요. 어린 마음에 이게 우리 집에서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구나 하고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쪽지 시험도 단원 평가도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면 뭐든 전부 목숨 걸듯이 붙잡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덕에 성적도 좋았으니 일석이조였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똑부러진 애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였어요. 중학교 가니까 초등학교 때처럼 100점 맞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을 못 받는 날이 생기니까 제가 좀 집착적으로 공부를 했었나 봐요. 주변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걸 보신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술잔을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담배까지 끊으셨어요. 제가 노력하는 모습에 아버지도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역시 정말 의지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다짐하고 열심히 일을 구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럼요, 제가 누구 딸이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러 곳을 다니셔도 몸이 불편하셔서 라는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 의지랑은 다르게 현실의 벽에 여러 번 부딪히시는 걸 보고 저도 참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교 끝나고 집 오는 길에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한테 허리를 굽혀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아유, 형님, 몸이 불편하신데 무슨 일을 해요? 그냥 뭐라도 시켜만 주쇼. 돈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딸 공부시키려면 아빠가 일해야지. 왜 이래요, 동네 창피하게. 따원 참. 형님, 저도 곤란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한편으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한편으론 이상하게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그런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카운터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든든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일자리 구하려고 동네를 돌며 허리 숙이고 부탁했던 걸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자리 하나 생겼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버지가 뭐든 하겠다고 나서주는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마웠고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도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었으니까요. 사람들 들락날락 하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낫지 뭐.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아빠도 다시 일한다는 생각에 활기가 도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동네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왜 그렇게 시시콜콜한 걸 놓치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다리도 성치 않으신 양반이 여기 종일 앉아있으면 건강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여? 조금씩 걷는 일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게, 서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여기서 일하면 얼마 정도 받아요? 우리 집을 걱정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 까내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넘기시더라고요. 아이고, 뭐라도 해야죠. 우리 서하 대학 보내려면 아빠가 벌어야지. 그 말이 저는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아주머니들은 그런 거 못 알아듣죠. 그냥 자기들끼리 킥킥대며 가버려요. 저는 뒤돌아서면서 이를 꽉 물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 따위 소리를 하지? 하고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는 또 아버지 편을 들면서도 미묘하게 얼굴이 밝았어요. 그래도 요즘 네 아버지 표정이 좋잖아. 그게 어디야. 저도 그 말 듣자마자 괜히 뭉클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 숨쉬기 시작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대학에 합격했죠. 그날은 지금도 제 인생 탑3로 기억에 남는 날이에요. 엄마, 아빠, 붙었어. 진짜 붙었어. 엄마는 비닐장갑 던지고 뛰어오고 아버지는 그 아픈 다리로 중심 딱 잡더니 저를 와락 안아 올려 버렸어요. 아빠, 다리.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아빠가 아니지. 아이고, 장하다 우리 딸. 그 얼굴이 그냥 모든 걸 이겨낸 사람 표정이었어요. 그날만큼은 우리 셋이 부엌 바닥에 앉아 울고 웃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죠. 이제 내가 제대로 벌어서 부모님 고생 덜게 해야겠다. 그래서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하고 취업도 대기업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 드디어 성공의 문턱을 밟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성실함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능력밖에 모르고 달려왔던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회사라는 곳은 또 현실을 참 잘도 보여주더라고요. 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보고서도 팀에서 제일 빨리 만들고 회의 준비도 꼼꼼히 했고 질문 받으면 바로 답할 수 있도록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남자 동기들은 요령만 부리고 담배 피러 가면 30분은 안 들어오고 퇴근 후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부장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먼 사우나를 같이 가느니 술자리에 가서 시중을 든다느니 이런 얘기를 저한테 신세한탄 하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자리에 가서 업무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회사 일은 회사에서 하면 되지 중요한 얘기를 왜 지들끼리 하는 사적 만남에서 하냐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투덜거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장 비위 하나 못 맞춘, 아니 사실상 남성도 아니고 비흡연자인 저에게는
기회조차 없었던 저는 업무 평가에서 조직 친화력 부족이라는 평을 받곤 했거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카르텔인가 싶었어요. 어느 날은 퇴근 시간 지나고 텅 빈 사무실에서 엑셀 켜놓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훅 내려앉더라고요. 여기서 인생 다 쓰면 안 되겠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이상한 게 저 인간들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출판사로 이직을 했는데 여긴 대기업이랑 완전 딴 세상이었어요. 서열 따지는 분위기도 없고 점심 먹으러 나갈 때 눈치 보지도 않고 다들 말투도 제멋대로인데 이상하게 조화로웠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말수가 많지 않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글에 대한 기준은 확실한 작가였습니다. 유명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집필을 하는 성실함도 있었고요. 작품 활동을 하는데 본인 고집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어느덧 호감으로 변해서 우리의 만남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솔직히 작가라고 하는 게 잡지 같은 월간 출간물이랑 계약한 게 아니라면 프리랜서랑 비슷한 직업이잖아요. 그런 불확실한 직종에서 일하는 남편이랑 결혼까지 하게 된 건 그저 유행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쓰고 싶은 글만 쓰는 올곧고 고집 있는 부분이 멋있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신념을 위해 대기업도 박차고 나온 사람이니까요.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시댁이랑 그렇게 깊게 얽힐 줄 몰랐어요. 남편 성격이 워낙 말수도 없고 남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원고 앞에서만 살아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사람은 시댁 가도 조용히 밥만 먹고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그게 아주 대형 착각이었어요. 결혼하고 한두 달 지나니까 남편이 갑자기 효자처럼 굴더라고요. 아니, 사실 원래 그랬는데 제가 이 사람만 보느라 잘 몰랐던 거예요. 엄마. 응, 지금 바로 갈게. 아니야, 멀지 않아. 시어머니 전화 오면 거의 군인같이 뛰쳐나가요. 평소엔 대답도 굼떠서 제가 두세 번 불러야 쳐다보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아, 이 사람의 세계는 나랑 있을 때랑 완전 다르구나 하고 받아들였죠.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보다 시댁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이 집 며느리가 된 사람이지 무슨 가정부 계약서 쓰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완전 집안 잡일 담당자 정도로 보더라고요. 새아가는 집에 있을 땐 뭐해? 요즘 보니까 동국이가 점심을 라면으로 때우더라. 신혼일 때 집안일 배워둬야지 나중 가서 후회 안 한다. 며느리는 내조가 생명인 거야. 심지어 무슨 회식하고 11시에 들어올 때도 있었다며. 밥도 안 챙겨줘. 귀가도 늦어. 밤늦게 들어올 거면 그냥 밤을 새지 그러니? 동국이 글 쓰는데 조용하게 해줘야지. 글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오케이. 여기까진 그냥 애교 수준이에요. 근데 진짜 개 막장은 남편이 새 원고 써서 출판사에 보냈다가 되짜 맞고 온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댁 단톡방에 아주 난리가 났죠. 아니, 출판사에서 또 거절했다고? 요즘 출판사들은 아주 보는 눈이 없어. 올케는 도대체 뭐해? 올케 회사에라도 찔러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작가 남편 내주도 못할 거면 출판사는 왜 다니니? 그 말을 보는 순간 제 손가락이 부르르 떨렸어요. 저야말로 남편 글을 정말 좋아했어요. 남들이 어렵다, 재미없다, 나무가 불쌍하다 이런 악플을 달아도 저는 남편 글 속에서 남편의 진심이 보여서 좋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젠가 꼭 누군가에게 발견될 거다. 이 믿음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분명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 글 밀어주려고 제 체면도 업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여러 번 들이밀었고 남편이 좋아할까 싶어서 밤새 원고 읽고 피드백도 도와줬고요. 근데 문제는 대중들은 아직 남편 글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하는데 시댁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복잡한 현실은 하나도 모르는 채로 우리 아들은 완벽한데 며느리가 무능해서
아들이 빛을 못 본다고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출판 실패할 때마다 화살이 전부 저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출판이 무산되면 당연히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매달 조금씩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그걸 못 보내게 되는 순간 시댁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해요. 동구가 이번 달 용돈도 아직 안 들어왔더라. 까먹은 거지? 얼른 보내줘. 어머니, 그게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돼서. 아유, 너희 아버지 연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연이 걔는 뭐 한다니. 우리 사정 알면 자기가 나서서 째깍째깍 보내야 할 거 아니니? 애가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힘이 없지. 시부모님이 어려우면 남편이 저랑 상의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야 하는 거지. 왜 그걸 제 능력 탓을 하는 건데요. 저는 꽤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결국 남편이 글로 돈을 못 버니까 우리 집에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게 저였어요. 이건 남편도 알고 있었고 시댁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시댁은 그 사실을 아는 동시에 제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고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밖에서 돈을 벌어와서 그 집 아들 입에 밥을 넣어주고 있는데 왜 집안일까지 못한다고 타박을 들어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일을 안 하니까 집안일 해라도 아니고 다 모르겠고 아무튼 며느리가 집안일 해야 한다는 논리,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그런 결론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의 그 정체불명의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형태를 갖춰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은근히 한마디씩 툭툭 던지던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교육시키겠다는 태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댁이 저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저한테 시키는 게 진짜 치졸하고 구질구질했다는 것이에요. 제사 준비를 혼자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김장하는 날이면 배추도 직접 절이라며 텃세를 부렸어요. 여러분, 절인 배추가 왜 있는지 아세요? 인류가 배추 절이다가 허리 나가고 시간도 걸리고 번잡하니까 편하게 쓰라고 노동력을 돈으로 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머님, 절인 배추 다 파는데요. 그걸 사면 훨씬 편하고 맛도 좋아요. 절인 배추는 비싸다니까. 돈이 썩어나냐? 며느리가 배추 절이는 것부터 배워야지.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절인 배추가 훨씬 싸요. 저는 소금값, 수도값, 시간, 노동력을 다 치면 절인 배추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사람이 하는 일 그리 쉽게 보면 안 되잖아요.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데 근데 이 집은 사실 맛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를 부려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사실 그때 제가 이혼을 했었으면 지금까지 이런 꼴을 안 보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러기엔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더 기가 막혔어요. 명절이 아닐 때 제사를 지내는 건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건나물 무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나머지 음식들은 준비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꼼수를 부려서 갈비찜을 사와서 올려놔도 크게 뭐라고 하는 법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명절에는 달랐어요.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댁에서는 우리 남편의 길을 팍팍 살려줘야 한다면서 저한테 산해진미 육해공 음식들을 전부 손수 준비하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하고 있고 시댁 사람들 난리에 집안 살림도 거의 혼자 하고 있고 남편은 글 쓴다며 자기 방에서 문 닫고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남편 길을 살려주겠다면서 저 혼자에게 상다리가 휘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하나같이 손 놓고 구경만 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음식들을 보고 트집만 잡는 거죠. 이거 한우 맞아? 갈비찜 양념이 너무 세서 고기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나물은 또 왜 이렇게 싱거워? 우리 엄마가 먹으면 큰일 나겠다.
국은 왜 건더기가 없어? 얘, 이러니까 내가 가만히 냅둘 수가 있니? 제가 무슨 미슐랭 셰프인가요? 그 집은 며느리 하나 세워놓고 다들 비평가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 초반엔 제가 어떻게든 어물쩡거리며 분위기를 맞춰주곤 했어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거 하나 못해? 우리가 가르쳐 줄 때 뭐 했어? 배워가며 했어야지. 그걸 다 그냥 했단 말이야.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며느리가 이래서야. 아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지? 내가 왜 이 집에 집안일 하러 시집 온 건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지금은 본인 챙기기도 힘들어서 신경을 못 쓰지만 내심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남아 있어서 버텼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도 비슷하게 어떻게 힘들어 하셨고 어떻게 버텨냈는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입을 조금이라도 삐죽 내밀고 있으면 꼭 우리 집은 원래 그렇다는 말부터 꺼냈어요. 그 말투가 처음엔 그냥 습관이겠지 싶었어요. 괜히 집안 싸움 크게 만들기 싫어서 그렇게 넘기는 건가? 아니면 본인도 난감해서 그런가? 저 혼자 별별 해석을 다 하면서 좋게 보려고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어느 순간 아주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하고요. 당신은 우리 식구들이 말하는 걸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한다고 생각해봐.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당신 부모님처럼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다 불만인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처럼 생각해줘야지. 결혼이란 게 그런 거잖아. 우리 부모님은 나 귀한 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 안 시키셔. 당신네 집처럼 누구 부려먹을 생각도 안 하시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타입이야. 지금 우리 식구들 욕이라도 하는 거야? 이게 욕이야? 사실적시지? 당신도 시댁 사람들이 나한테 다 시켜먹는 거 아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 여보, 원래 며느리는 시댁에 맞추는 거라고. 당신은 왜 이렇게 모난 돌처럼 굴려고 해? 그 순간 진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 마음을 쓰고 시댁에서 무슨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참고 이 사람은 다르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왜냐면 남편 자체도 출판업계에서 모난 돌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동질감, 멋짐, 그 모든 것들을 품고 함께 싸워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사 준비하는 날이 왔어요. 솔직히 그날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철렁합니다. 시누이 둘은 딱 그야말로 주워먹기 전문가였어요. 상 차려놓은 젖만 쓱 집어먹고 과일 깎아놓으면 그 자리에서 집어먹기만 하고 손은 절대 안 움직여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그날은 남편과의 일도 있었고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형님, 아가씨, 여기 정리하는 것만 조금 도와주실래요? 옳게, 지금 뭐라고 했어? 언니, 우리한테 지금 일 시키는 거야? 어차피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먹고 치우는 건데 같이 해야죠. 저 혼자 하다간 다음날 밥 먹겠어요. 옳게 말투에 날이 서 있다. 지금 나한테 하는 말 맞지? 그때 시어머니가 바로 뛰어오듯 와서 끼어들더라고요. 너가 가정교육을 아주 단단히 잘못 배웠구나. 뭘 보고 컸길래 감히 시누이들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어디 감히 시댁 식구들 앞에서 기어오르려고 해. 며느리는 시댁에서 제일 밑이야. 납작 엎드리고 배워야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진짜 핵심이었죠. 제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고요? 어머님, 지금 제 부모님 욕하신 거예요? 어머, 지금 우리 엄마한테 도끼는 뜬 거야? 옳게, 지금 보니까 사회생활도 허투루 배웠구나.
사돈 어르신들이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니? 언니, 뭘 그런 걸 물어. 당연하지. 시언니가 원래 눈치가 없잖아. 사돈 어른이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일도 제대로 못 하셨다며. 그러니까 딸도 눈치가 없는 거겠지. 제가 한마디 하니까 아주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요. 감히 우리 가족을 욕보인다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비아냥거리듯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머리에 열이 확 몰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제사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진짜로 손이 그냥 먼저 나갔어요. 접시 깨지는 소리, 국물 튀고 과일 날아가고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싹 정지하더라고요. 너 미쳤니?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그래요, 나 미쳤어요. 우리 부모님 들먹이면서 그런 말 하는데 내가 안 미치고 배겨요? 앞으로 저 볼 일 없으실 겁니다. 저는 그대로 집에 씩씩거리며 와버렸어요. 문을 거세게 닫고 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제 귀에도 쿵쿵 울릴 정도였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이 제사 끝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당신 오늘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지금 그걸 묻는 게 더 충격인데? 그러고도 제사를 치르고 왔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당신이 그렇게 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알아? 어쨌든 당신이 사과드려. 지금 내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내가 며느리로 당신 와이프로 이 집 안에 들어온 거지? 시댁 식구들 발밑에서 절절 기면서 시키는 일이나 하는 종으로 들어온 건 줄 알아? 일이 어쨌든 당신이 과하게 나간 건 맞잖아.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상을 뒤집냐? 우리 부모님 들먹이면서 말하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 상만 뒤집은 거로도 충분히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웃자고 한 얘기에 왜 그렇게 죽자고 달려드냐고. 내가 보기엔 당신도 심했어. 그러니까 손 아래 사람인 당신이 좀 사과하라는 뜻이야. 아하, 웃자고 한 말인데 또 내가 눈치가 없었다는 뜻이야? 그런 말을 웃자고 하실 정도면 평소에 나랑 우리 집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아주 잘 알겠다. 남편은 끝까지 의도가 아니었다만 반복했어요. 의도가 뭔데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먼저 사과 못한다고 못 박았어요. 그 이후로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못 들은 척했고 시댁에도 아예 발길을 끊었죠. 그 뒤로 시댁에서 제사가 한 번 더 있었는데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신 톡방은 왜 안 읽어? 다음 주에 제사야. 일정 비워도. 뭘 잊은 것처럼 굴어. 난 안 가. 사과 한마디 들은 적 없는데 내가 거기에 왜 가야 해? 왜 또 그러냐 진짜. 남편은 한숨을 정말 길게 쉬고 혼자 제사 다녀왔어요. 문 닫고 나가는 소리도 유난히 컸고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말 안 해도 알 만큼 삐걱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김장철이 됐는데요. 김장철이 다가오면 시댁은 자연스레 바빠지는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절임 배추도 안 사고 며느리 시켜 먹을 정도로 융통성 없는 인간들이었잖아요. 시누이라는 것들은 김장해 놓으면 김치 홀랑 가져가기만 하고 일손은 안 도우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저랑 사이가 소원해졌으니 똥줄이 탔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내용은 안 들어봐도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어요. 또 무슨 낯짝으로 얘기를 시작할까 싶어서요. 서윤아, 그동안 내가 말하는 게 좀 그랬지. 너도 알다시피 내가 워낙 직설적인 사람이라 그렇지. 마음에 두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 생각해보니 내가 괜히 말이 좀 셌더라. 그건 미안해. 네, 어머님. 뭐 사과는 하시니 그나마 좀 낫네요. 그래, 아무튼 그건 그렇고 김장을 해야 하거든. 네가 오면 훨씬 수월하게 할 것 같아서 와줄 수 있니? 이번엔 양도 많아.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마지못해 건넨 사과라는 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대번 알거든요.
그 말투도 사과라기보단 이 말 해야 다음 말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확 났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과를 제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단어를 직접 꺼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으니까요. 이런 식으로라도 먼저 손 내민 게 처음인데 괜히 내가 예민하게 굴면 또 도망칠지도 모르겠다 싶은 마음이 스쳤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반말 아닌 반말처럼 들리는 부드러운 말투로 넘어갔어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먼저 손 내민 셈이라 남편 얼굴 봐서라도 김장 가겠다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 집도 먹을 김치가 필요하고 말이죠. 그런데 김장하기로 한 날 전날 밤에 제가 장갑이랑 앞치마 챙겨두고 있는데 안방에서 캐리어 지퍼 여는 소리가 직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낯설어서 저는 멈춰서 남편을 봤어요. 캐리어를 꺼내는 건 출장이나 여행 갈 때뿐인데 일정 잡힌 게 없었거든요. 여보, 캐리어는 왜 꺼내? 어디 가? 아, 나 내일 일본 가야 돼. 일본? 내일 김장하러 가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오늘 갑자기 통보받았어. 이번에 쓰는 신작 배경이 도쿄인데 출판사에서 현장 답사 일정이 내일로 잡혔다고 연락이 왔어. 내가 날짜를 고를 수 있게 안 해주더라고. 근데 이거 취소하면 다음 계약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야 될 것 같아. 남편이 이 말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남편 표정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원고가 거절될 때마다 쪼그라들던 어깨, 새벽까지 쓰다 찢어버리던 원고, 벽에다 머리 박으면서 난 재능이 없다 울던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줄줄이 떠오르니까 연락받자마자 말해주지 싶으면서도 그래도 김장보다 남편이 더 중요하지 싶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일인데 뭐. 잘 다녀와. 김장은 나 혼자 다녀와야지 뭐. 미안해. 나도 바로 말한다는 게 급하게 가져갈 거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괜찮아. 어차피 가기로 한 건데 뭐. 당신은 당신 일부터 챙겨. 남편은 제 말 듣고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순간까지도 남편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있었어요. 김장 하루쯤 힘들어도 되지. 그 정도야 괜찮지. 그런 마음이 스스로에게 자연스럽게 들었고요. 다음날 저는 남편 없이 정말 혼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래도 김장을 하기로 약속한 이상 제가 빠질 수는 없으니까 마음이 영 불편한데도 발걸음을 억지로 떼면서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러 갔습니다. 전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내일 바쁠 테니까 너 들어올 때 초인종 누르지 말고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톡을 보냈거든요. 그 말투가 또 특유의 명령조라서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뭐 김장 도와주러 가는 입장에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아 문이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분이 좀 쎄했어요. 평소랑 다르게 문 열리는 소리도 괜히 크게 울리고 현관 안쪽 공기가 이상하게 싸늘하다고 해야 할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거실 풍경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다라이를 몇 개를 줄 세워놓은 건지 색도 알록달록하고 크기도 커서 마치 거실이 아니라 무슨 김장 공장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 옆에는 절임 배추 박스를 산처럼 쌓아놓았는데 양도 양이지만 웬일로 절임 배추를 사셨네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TV 소리도 없고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도 없고 집 전체가 그냥 멈춘 듯한 조용한 상태였어요. 평소 시어머니는 아침이면 라디오 틀어놓고 시아버지가 기침을 콜록거리며 거실을 지나가고 시누이들도 자기들끼리 꽁냥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넓은 거실에 저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직감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오늘 뭔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3번을 울리도록 기다려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화면을 보면서 다시 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깨통 무료 전화가 울리는데 전 그때부터 감이 오더라고요. 아,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일반 전화도 아니고 굳이 인터넷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게 너무 수상했어요. 그래도 저는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님, 왜 전화는 안 받으시고 깨톡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웃음이 되게 이상하게 들렸다 말았다 반복되더니 갑자기 뚝 끊겨버렸어요. 전파 문제인지 일부러 끄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짧은 몇 초 동안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연결되자마자 바로 물었죠.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마트에 재료 사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도 아니고 시아버지 목소리도 아니고 바로 첫째 시누이 목소리. 한껏 신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우리 지금 일본 도착했다. 네? 지금 일본이라고요? 오늘 김장하는 날인데요. 동국이가 도쿄로 현장 답사 간다기로 해서 우리도 따라왔지. 네? 형님이 거길 왜 따라가셔요? 근데 지금 어머님 폰으로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도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자 핸드폰의 주인인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바꿔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곤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동국이가 집을 아예 한 채 빌렸다잖냐. 조용해서 글쓰기 딱 좋다고 호텔방이 아니라 마당 딸린 집을 빌렸다대. 방도 남는데 숙소비도 출판사에서 내준다길래 우리도 급하게 따라 나왔다. 집을 빌렸다니까 우리도 완전 땡큐지. 숙박비 공짜잖아. 도쿄 가는 비행기도 비싸지도 않아서 그냥 냅다 날아왔어.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어쩔 수 없다고 알렸는데 시누이는 비행기표 싸다고 들었으니 냅다 날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미 모든 퍼즐이 맞춰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결국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김창은요? 집에 와보니까 거의 300포기는 준비하신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어? 너 하라고 내가 다 세팅해두고 왔잖냐. 너가 김장하러 오겠다며. 얼른 하고 너도 집에 가서 쉬어라. 저는 숨이 턱 막혀서 300포기를 어떻게 저 혼자 해요? 라고 했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저를 배려한 양 아주 대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절임 배추를 샀잖니. 너 수고 덜어주려고 그 비싼 절임 배추를 샀다. 너가 하도 힘들다 해 싸서 원. 이렇게 생각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냐? 말이 됩니까? 절임 배추를 사놓고 그걸 수고 덜어주려고 샀다는 식으로 포장하는데 저한테는 혼자 하라고 일부러 절임 배추로 맞춰놨다는 말로 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누이가 한 말은 제 심장을 3번은 내려앉게 했습니다. 옳게 우리가 면세점에서 루즈라도 하나 사다 줄게. 입 다물고 김장 맛있게 해놔. 시누이가 선심 쓰듯이 아님 그저 저를 더 약올르게 하려고 한 건지 모를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억울함이랑 허탈함이랑 분노가 한 번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말이 그렇게 나와도 아니 애초에 김장 도와주러 간 날인데 어떻게 김장하는 날 딱 골라서 저만 남겨두고 일본으로 날아갈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우연이 아니라 100% 의도였어요. 막말로 비행기 티켓을 오늘 아침에 갑자기 검색해서 바로 끊었을 리는 없고 남편이 집을 한 채 빌렸다는 걸 듣자마자 계획을 세웠겠죠. 그럼 김장을 미루면 되잖아요. 김장은 하루 이틀 당긴다고 세상이 뒤집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오늘, 굳이 제가 오는 날, 굳이 이 시간 이것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제사상 엎었던 그날 일을 아직도 이갈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제사상 한 번 뒤집었다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감히 며느리가 우리한테 덤볐다 이거였을 거예요. 그걸 한 번에 자기들 방식대로 되갚아주겠다. 골탕 한 번 먹여보겠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복수 계획을 짠 거죠. 일본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면서 저한테는 300포기 김장을 다 해두라고 시킨 거.
자기들은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관광하고 저는 시댁 거실에서 얼굴 빨개지고 허리 휘어져라 김장 벌려놓고 있는 모습 상상하면서 낄낄대고 갔겠죠. 그리고 솔직히 얘네들 성격을 내가 모르나요? 이대로 내가 화가 나서 김장 안 하고 나와버리면 절임 배추는 다 썩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사준 비싼 절임 배추 썩혔다고 또 구실 잡아서 저를 더 물어뜯을 게 뻔했어요. 반대로 제가 300포기를 혼자 다 해놓으면 또 간이 어쩌네, 양념이 어쩌네, 정성 없이 했네 하면서 트집 잡고 난리칠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제가 뭘 해도 손해보게 만든 셈이죠.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찌질하게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뇌가 아주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네들 진짜 나랑 끝까지 해보자는 거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거짓 사과를 하면서까지 이런 계획을 세운 이 상황을 보면요.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참아줄 이유가 뭔데요? 하는 생각이 확 들어서 핸드폰 붙잡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얘기해 줬어요. 어머님, 네. 그러면 법원에만 갔다가 할게요. 갔다 와서 김장 시작할게요. 뭐? 법원이 왜 나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딱 이렇게 말하고 바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진짜로 약간 이상하게 전파가 안 좋았는지 제 목소리가 잘 들렸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었던 단어, 법원, 딱 그 두 글자였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시어머니 뇌리에 너무 정확하게 박혔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김장 재료를 보다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이거 다 찍어두고 가야겠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서 거실 전체 사진을 정면으로 찍고 가까이 다가가서 절임 배추 박스도 하나하나 찍고 다라이 쫙 깔린 것도 찍고 시간도 기록되게 몇 장씩 차근차근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누가 뭐라 하는지 봐야 하니까요. 사진을 저장하고 나서 저는 바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데 그때 느껴지는 해방감, 진짜 말로 표현 못해요. 근데 그 해방감 뒤에 바로 분노가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지? 대체 왜?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택시 잡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법원에 간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당장 법원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협의이혼도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되는 거고 제가 혼자 가봤자 상담만 가능할 뿐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변호사 사무실이었고 저는 그 길로 바로 달려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거의 울분을 토하듯이 그동안 제가 당했던 시집살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제사 준비 다 시켜놓고 시누이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거, 나물 싱겁다고 면박 주고 갈비찜 양념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비난한 거, 제사상 엎었다고 저한테 미친년 소리 한 거,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무시한 거, 남편은 반감만 한 거, 그 뒤로도 명절마다 저한테 온갖 시비 걸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김장 300포기 사건까지 전부 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변호사한테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단톡방에서 저한테 보낸 폭언 캡처한 거, 제사 준비할 때 제가 혼자 하는 사진, 남편에게 도와달라 했는데 씹힌 톡, 그리고 오늘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주인 없는 김장 재료 사진까지. 저는 진짜 이 말까지 했어요. 저 이런 거 다 묶어서 이혼 청구하고 싶어요. 시집살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넣고 싶고요. 강요죄나 협박죄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요즘 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사노동 착취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 사례가 꽤 있어요. 시댁에서 지속적으로 며느리에게 부당하게 일을 강요하고 모욕을 주고 남편이 방관했다면 충분히 가정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속이 다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변호사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제사 과정에서의 폭언이나 가족 비하 발언, 김장 300포기를 혼자 시킨 것, 경제적 책임 전가한 거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갖고 계시고요. 소송으로 가면 유리합니다. 좋아요, 변호사님. 그럼 소송하고 싶어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명함 하나를 딱 찍어서 시어머니께 보냈어요. 변호사 이름이랑 로펌 이름보다 제 눈엔 이혼 전문이라는 글씨가 더 크게 보일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도 그걸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겠죠. 명함을 찍어 보내자마자 진짜 몇 초도 안 걸려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 전화가 먼저 울리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이어서 시아버지 또 시누이 단톡방 알림까지 미친 듯이 울려대는데 제 휴대폰이 그날따라 그 징그러운 진동 소리를 더 크게 내는 느낌이었어요. 화면이 계속 번쩍거리는데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훅 치밀어 올라서 저는 그냥 바로 폰을 꺼버렸습니다. 완전히 전원을 꺼버리니까 그제야 겨우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살던 집에 더는 1분도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체할 것도 없이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캐리어에 짐을 싸면서 내가 그나마 일찍 결혼해서 애도 계획도 늦게 잡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만약 아이라도 있었으면요. 저는 정말 탈출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고 시댁에서 늘어놓는 그 말들 사이에서 하루하루 더 짓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친정 도착하자마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캐리어 끌고 나타난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무슨 일 있어? 하는데 저는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그 자리에서 물도 갖다 주고 손수건도 건네주고 난리였죠.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까지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전부 듣고 난 엄마 얼굴이 진짜 단단한 돌처럼 굳어지더라고요.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조용한 사람이 눈이 이렇게 뒤집히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해가 완전 지고 한참 지나서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길래 저는 그냥 동네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 건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현관문 앞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길래 엄마랑 제가 서로 눈 마주보고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도어락 화면을 보는데 거기에 비친 얼굴을 보자마자 엄마가 욕을 중얼거리더라고요. 아우, 저것들이 여기까지 왔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건 남편 놈이었어요. 일본에서 바로 날아왔는지 그 뒤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둘까지 죄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아마 집으로 갔는데 제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친정까지 온 것 같았죠. 근데 엄마가 진짜 전례 없이 화가 나신 상태였잖아요. 남편 놈이 마치 무슨 사죄의 대사가 준비된 사람처럼 입을 열기 직전이었는데 엄마는 그걸 듣지도 않고 그냥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진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까나리 액젓을 그릇에 따라오더니 남편 놈 얼굴에 그냥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 액젓이 남편 얼굴 위에서 흘러내리는데 냄새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옆에 붙어있던 시누이들이랑 시부모도 같이 맞았어요. 솔직히 집 앞에서 까나리를 뿌렸으니 우리 집 앞에서도 당분간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엄마가 진짜 작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지독한 냄새였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우리 딸을 종 취급하더니만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희들이 우리 애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 목소리가 집안을 다 뒤흔들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시부모가 까나리 액젓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우물쭈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며느리를 종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적 없어요. 맞아요. 괜한 오해십니다. 우리가 무슨... 저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정색하고 한마디 던졌어요. 그런 적 없다고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제가 당한 시집살이 얘기했더니 가정 내 괴롭힘이라고 하던데요. 법적으로도 그렇다는데 뭐라 하실래요? 그 말을 하니까 시부모 표정은 그야말로 얼어붙었고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지지도 못했어요. 진짜로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둘째 시누이가 슬금슬금 앞으로 나오더니 또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언니 김장 좀 하라고 했더니 무슨 이혼까지 하겠다고 그래. 언니는 매번 아무것도 아닌 일로 유난이더라. 정말 기가 막혀 숨도 안 쉬어질 순간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엄마가 바로 그 둘째 시누이 앞에 서서 삿대질을 팍 하셨어요. 그렇게 별거 아닌 김장이면 네가 혼자 해봐. 300포기를 지금 여기서 당장 해봐. 너 저 어린 배추 박스 혼자 옮길 수 있어? 해보라고. 둘째 시누이는 쩌렁쩌렁한 우리 엄마 목소리에 얼굴이 하얘지면서 뒤로 세 걸음은 물러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또 끼어들었어요. 아유, 서윤아, 우리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말자. 너가 괘씸해서 김장 300포기 혼자 하라고 시켜본 건 맞는데 당연히 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도 처음부터 진짜 다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다, 얘. 이게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지 않니? 그 말투가 더 웃기더라고요. 마치 내가 좀 심했어.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데 저는 딱 잘라서 말했어요. 괘씸한 건 저도 똑같아요. 말도 안 하고 일본 여행 가고 저한테 김장 다 떠맡기신 그 상황 자체가 저는 너무 비참했어요. 억울해서라도 저는 당신들이랑 더 이상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협의 이혼 안 할 거면 저는 소송 걸 거니까 알아서들 선택하시죠. 그 말을 듣고 남편 놈이 그제야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 꿇으니까 머리에 묻어있던 까나리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데 눈이 찡그러지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줘. 근데 이상했어요. 그전 같으면 저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흔들렸을 텐데 그 모습이 하나도 안 애틋하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딱 그렇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 내가 그걸 당신한테 배울 줄은 몰랐다. 나 이미 정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 더 엮이고 싶지도 않고 애도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뭐. 나도 이제 새 출발할래. 남편은 계속 죽어도 이혼 못한다고 버텼지만 저는 변호사와 이미 준비 끝낸 상태였으니까 바로 소송 걸었고 결과는 너무 뻔했어요. 당연히 제가 이겼죠. 위자료도 톡톡히 받았고 법원에서도 시댁의 행동을 청서적 학대, 가정 내 괴롭힘으로 제대로 인정해줬고요. 근데 진짜 사이다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 놈이랑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놀 생각으로 집 빌렸다고 출판사 쪽에서도 크게 난리 난 거예요. 결국 출간 예정이던 작품은 통째로 무산되고 일본 여행 경비까지 전부 출판사에 물어내게 됐대요. 전후 과정이 어쨌든 진짜 꼴 좋더라고요. 결국 시댁 인간들이 전 남편 발목도 거하게 잡았네요. 그리고 저는 이혼하고 나서 진짜 숨통이 확 트였어요.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화려한 돌싱으로 아주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에도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